어,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무슨 글을 쓰든지 좋은 사진을 찍든지 그러면 그거를 표절해서 자기가 쓴 글이나 자기가 찍은 사진이나 그런 거로 해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표절이고 말이지만 그거는 나쁜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훌륭하게 잘했는데 그 잘한 설교가 감동되니까 그걸 똑같이 흉내내서 나도 그렇게 같은 테마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아주 명설교, 잘한 설교는 그 목사님이 생각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한 설교죠. 그거를 전혀 그만한 노력도 안 들이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남의 걸 가져다가 자기가 설교한 것처럼 명설교를 한다. 그건 나쁜 거죠. 또 글을 썼는데 몇 년간 고생하고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해서 좋은 글을 썼더니 그건 이 사람은 노력도 안 하고 그 글을 그냥 표절해가지고 자기가 쓴 글처럼 발표하고 그래 나쁜 거죠. 또 무슨 사진을 내가 어디 가서 잘 찍었다. 그런데 그 사진 찍느라고 고생하고 거기까지 여행 가서 호텔비 쓰고 이래가지고 관광 가서 좋은 사진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걸 거기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복사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구경한 것처럼 코멘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발표하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좋은 거를 공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사진 하나 좋은 게 올라왔는데 내가 봐도 감탄하고 좋은 사진이다. 그래 그거를 복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런 좋은 사진이 있다 알려주려고 하는데 마우스의 오른쪽 그게 눌러도 안 됩니다. 왜냐면 잠가놨으니까 복사하지 못하게. 과연 지금이 그런 시대냐? 지금은 글을 옛날 같으면 전기는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누가 개발했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발명을 하더라도 옛날엔 발명가 한 사람의 이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누가 발명했다. 인터넷 이거는 누가 발명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글을 써서 저자 이 글은 누가 썼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내용이 좋은 것이면 그것은 확산돼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 내용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독일에서 나치 독일 연구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도 귀한 사진들을 지금 같으면 인터넷에서 따오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다 없어진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내가 일일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상하고 인화하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었다가 나중에 무슨 스캐너가 나와서 스캐너에다 다 스캔해가지고 지금은 그 그림 파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 됐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나치 때 아주 귀한 사진이니 진귀한 거 그런 걸 다 해가지고 글을 잘 써서 책으로 내자면 신국판 그런 사이즈에 한 300여 페이지 되는 분량의 그 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치 독일의 어제와 오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출판사에 줘서 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출판사에서 나치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겁니다. 그 전쟁만 일으키고 숱한 사람 죽이고 히틀러 그러면 그 나쁜 놈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출판해내면 그런 나치 독일을 패전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그걸 출간해 내면은 우리 출판사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못 내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까지 그 글은 2002년도에 달고 했는데 2005년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그 유튜브와 같은, 그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유튜브는 뭐 3차원입니다. 움직이는 거, 무슨 뭐 연주하는 모습,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지휘자가 지휘한다, 뭐 아주 유명한 교수가 나와서 직접 강의한다, 이런 걸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거고, 그거는 동영상입니다. 움직이는 그런 거고, 그냥 그 2차원의 문서하고 책하고 이런 것만 업로드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나는 뭐 디지털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요. 그게 www.scriptd.com입니다. 스크립은 스크라이브 한다는 거고, 거기 D는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스크립 하는 거다. 이런 그런 인터넷의 그 엔진인데, www.script 하고 D 하고 점 찍고 com 하게 되면 이제 그 스크립트컴은 뭐 내가 이해하기는 뭐 디지털 도서관입니다. 디지털 라이브러리인데, 거기 벌써 뭐 수백만 권의 책들이, 대부분 영어 책들이 올려 있습니다. 그게 이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개발한 거니까 올려 있고, 그런데 뭐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우리말로 된 책들도 많이 올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나치동일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거 올렸어요. 그 올리자마자 뭐 그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수백 명이 그 좋아요를 하고, 그래서 그 나치독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들어가 보고 또 입선전을 하는 거죠. 좋은 거다 뭐다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 데서나 다음도 좋고 네이버도 좋고 거기다가 나치독일이라고 때리면요, 나치 독일의 역사가 뜹니다. 그런데 뭐 연구해서 새롭게 그렇게 하는 글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10가지 경우 중에 한 7, 8가지는 내가 쓴 글을 그대로 표절해서 올렸어요. 자기 그린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 보면 나쁜 겁니다. 나는 그거 이 글 쓰느라고 말이야 독일 가서 고생하고 자료 수집하고 말이야 몇 년 동안 고생하고 그랬는데, 나는 돈도 못 벌고 돈만 쓰기만 하고 그런 걸 올렸더니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뭐 자기가 쓴 글처럼 해가지고 무슨 발표한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이런 것을 공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넣어가지고 거기 라이브러리에 들어갈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은 그럼 모를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가 들어가서 내 글을 발견해가지고 자기 카페에다 올렸다 이거야. 그 카페에는 팔로워가 수백 명 됩니다. 그럼 자기 카페에다가 내 글을 갖다가 자기 그린 것처럼 해서 올려서 내용이 좋은 내용이니까 저자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올린데 저자 아무개다. 나 그거 안 밝혔어요. 그 글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것도 뭐 방대하니까 다 못하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치 독일과 외계 문명과 연계, 관계 뭐 이런 거, 나치 독일에서 비행 접시를 만들었는가 뭐 이런 거, 무슨 나치 독일의 무슨 그런 로켓 개발 뭐 이런 거 같은 거 부분적으로 내가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다 다뤘는데 부분적으로 된 것을 자기가 쓴 것처럼 해서 올렸어요. 그 표절이라고 난 생각 안 합니다. 오늘날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때 자기 팔로워들에게 내가 남의 글을 여기다 가져왔다 하는 것보다 나도 내가 연구해서 이 좋은 걸 올립니다. 이렇게 해야 팔로워가 다 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렸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는 기쁜 겁니다. 내가 쓴 글을 여러 사람들이 읽어서 확산되고 그 내용이 알려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꼭 누가 쓴 글이다 뭐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유명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누가 뭘 발명해가지고 토마스 에디슨 때처럼 그렇게 유명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거 누가 글을 썼다고 하는 저자 또 발명가 이름 다 없어지고 그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표절이면 어떻고 사진을 그냥 복사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던가 그러면 뭐 도덕적으로 나쁜 거라든가 뭐 벌을 준다던가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강의 마리아 오르시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마리아 오르시치에 대한 글을 또 써서 그 디지털 라이브러리에다 올렸는데 그 마리아 오르시치는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없어요. 그런 거를 내가 참 어렵게 자료를 마련하고 또 마리아 오르시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의 그 무슨 아들, 딸이 있고 이래서 가서 인터뷰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마리아 오르시치가 아주
깊이 사귀었던 트라우테 아몬이세요. 트라우테 아몬은 그는 아버지가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르웨이의 그 트라우테의 그 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르웨이까지 가서 말아 당신 그 할머니 트라우테 아몬 뭐 어떻게 오르시치하고 가까웠지 않느냐, 비엔나에서 룸메이시고 그런 거 다 내가 알아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사람들을 만나서 돈 쓰고 거기 가서 호텔비 내고 이래서 인터뷰하고 또 그렇게 가지고 해서 또 뭘 다 자료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글을 써서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올렸더니 그게 그냥 그대로 표절돼서 누구 그 카페에 올라갔습니다. 괜찮아요, 그거. 응? 그 사람이 누가 썼다 하는 것도 몰라요. 왜? 내가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내가 저자라고 내 이름 안 밝혔어요. 그 글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글 내용이 좋으니까 그냥 퍼다가 자기 카페에다가 올렸다. 그 자기가 연구해서 한 것처럼 올렸다. 어떻습니까? 내가 고생해서 연구한 것이 사장되고 누가 안 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 거고, 지금 시대에는 모든 거를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내가 연구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연구했더라도 좋은 것은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 뭐 이러한 서론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참 그 연구가 없습니다. 독일어로나 영어로나 이 마리아 오르시치에 대해서 연구한 책자가 지금 한두 권씩 나오고 있는데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주 그 프라이머리 소스, 아주 기본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이 글을 쓴 거. 그래서 그 글을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올린 거, 그것을 또 똑같이 내가 강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썼다는 걸 안 올렸기 때문에 내가 또 표절한 게 됩니다. 그건 뭐 누가 달고서 당신 강의하는데 말이야 그거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말이야 올라간 거를 그대로 하냐, 그거 당신 표절 아니냐, 또 그런 소리 듣습니다. 내가 써놓은 글을 그걸 내가 강의하는데 표절이 돼요. 이렇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그 scriptd.com에 올린 그 원고 내용대로 오늘 강의하는 것은 안 하고 새롭게 마리아 오르시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당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겐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그 글에 쓰지 않은 내용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 오르시치라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은 123세 됐어요. 12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그런 시차가 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1940년 이후에 그냥 그 실종됐어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마리아 오르시치는 그 오늘날 크로아치아의 그 차그랩이라는 문화도시가 있어요. 굉장히 그 유서 깊은 문화도시입니다. 그 차그랩 태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발레리나고 뭐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그랬는데 아주 특수한 교육을 받고서는 무남 동료 외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커가지고 비엔나에서 공부하고 또 비엔나에서 엄격한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그 기숙사에서 공부할 때는 그 노르웨이 출신인 그 트라우테 아몬 하고 같이 그 룸메이트를 하는데, 트라우테 아몬이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그 에드워드 그리크라는 사람이 노르웨이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크 피아노 협주곡을 뭐 오케스트라하고 비엔나에서 협연하는 정도입니다. 트라우테 아몬이 아마추어죠.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아닌데 그렇게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 오르시치가 그 트라우테의 그 피아노 실력에 놀라가지고 자기도 피아노 레슨도 그 트라우테한테 받고 또 음악회도 비엔나에서 자주 가고 또 그 에드워드 그리크의 피아노 협주곡을 그 트라우테가 잘 치니까 그 곡을 아주 좋아했어요. 마리아 오르시치가. 그랬는데 이 마리아 오르시치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뭐 다른 얘기는 다 빼놓고 그 비엔나에서
그때 뭐 고등학교 학생 때인가 그 누구를 사귀었어요. 그때 폰 세버텐도르프라는 사람을 사귀었는데 나이로는 자기 아버지만 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딸 사이인데 그때 뭐 마리아 오르시치가 18인가 뭐 17인가 났을 때 세버텐도르프는 40이 넘었어요. 이제 그런 차이인데 이 세버텐도르프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원래 이름은 뭐 글라우어예요. 독일말로 글라우어인데 이 사람이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뭐 1890 몇 년도에 터키로 귀화했어요. 터키로 독일 사람인데 터키로 귀화해가지고 거기에 금광을 했습니다. 터키에서. 그래서 아주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그 터키에서 이집트로 와서 또 이집트에서 또 굉장히 그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아주 거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40대 초반인데 그때는 제1차 대전 나던 해입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말에 뭐 선전포고하고 1차 대전이 시작됐는데 그 2014년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2014년이 아니고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나는 6월달에 일어났는데 그해 1914년 초입니다. 1월달인가 그때 그 자기가 많이 번 돈과 재산을 가지고 독일로 다시 귀화했어요. 그 귀화할 때는 귀족의 이름을 그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하인리히 글라우어인가 그랬는데 그 원래 이름을 그만두고 세보텐도르프 폰을 붙였어요. 폰 세보텐도르프 해가지고 그 귀족의 이름을 사고 그 귀족이 손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귀족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다 헐값에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뮌헨의 그 외곽지대에 그 원래 그 폰 세보텐도르프가 가지고 있었던 큰 성이 있었어요. 그 폐허가 됐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걸 잘 수리해가지고 아주 큰 성에서 큰 저택에서 살았죠. 그런 세보텐도르프를 비엔나에서 만나서 그 사귀게 됐는데 마리아 오르시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세보텐도르프가 선물도 주고 뭐라고 해가지고 비엔나에서 여러 사람들을 그 만나는데 그 초대했어요. 거기 누구냐면 1차 대전 때 그 파이로트로 그 종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초대하고 마리아 오르시치를 만났던 건 뭐 1917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로타르 바이츠라는 그 파이로트 그 사람 그 세보텐도르프와 가까웠고 그 다음에 그 성전 기사단이라는 그 조직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마그나 피구라를 그 소유하고 있었던 그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성전 기사단, 템플 나이트.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이름이 프렐라 게르노입니다. 게르노. 그 사람도 그 세보텐도르프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히틀러도 만나고 또 히틀러의 선생님 하우스호퍼가 있었어요. 하우스호퍼라는 사람은 그는 뮌헨 대학의 그 역사 지리학과 교수인데 일본에서 한 10년 있으면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본어를 뭐 일본 사람처럼 유창하게 하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뮌헨 대학의 아시아 지리 역사를 가르쳤던 하우스호퍼가 히틀러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보텐도르프가 뮌헨에서 그 자기 큰 저택에 초대하고 그 교섭이 많았는데 어느 날 그 쇼팽하워가 그 뮌헨 근처에 살았던 그 산장이 있어요. 쇼팽하워. 그게 이제 쇼팽하워 카페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커피도 팔고 뭐 음식도 하는 레스토랑 카페 레스토랑입니다. 거기서 이 세보텐도르프가 하우스호퍼하고 히틀러, 그 다음에 그 성전 기사단 프렐랏 게르노, 또 그 다음에는 파이로트, 1차 대전 때 종군했던 파이로트 로타르 바이츠, 이렇게 네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저녁 식사하는 그 자리에 마리아 오르시치를 초대했어요. 그때 마리아 오르시치는 비엔나에 살았습니다. 그 초대했어요. 그래서 뮌헨에서 그 모임에 참석해서
그 다음에 그 모임을 툴레 게젤샤프트라고 그래가지고, 협회를 만들었어요. 툴레 협회죠. 툴레 협회. 만들었는데, 자기가 세보텐도르프라는 사람이 옛날 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비엔나에서 잘 아는 사이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이 회의에 회원으로 들어와라, 협회. 그래서 마리아 오르시치가 그 툴레 협회 회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오르시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다 부모가 있고 그렇지만은 지구인이 아니고 자기는 외계인이다. 외계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외계인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툴레 협회 모임이 있을 때 그 외계인으로부터 그건 이제 그 지하에 있는 외계인들하고 그 코레스폰던스 한다는 이사이, 그 이사이라는 여신이라고 그러는데 신이 아니고 그냥 외계인들과 지구인들 간의 그 메신저입니다. 그게 옛날 14세기 때 나타나서 그 성전 기사단을 창시했던 후르베투스 코흐라는 사람에게다 가르쳐줬어요. 뭘 가르쳐줬냐게 되면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금 어디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에 있다 이거야. 그 마그나 피고가 그 마그나 피고를 그걸 가져다 놔야 된다. 그게 만병통치고 만사형통한 거다 말이야. 이래서 그 성전 기사단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깡그리 두져가지고 그걸 찾았어요. 찾아서 그 잘츠부르크의 운터스베르크라는 그 산인데 그 굴이 지하에 있는 외계 문명과 연결되는 그 통로입니다. 근데 지금은 닫혀서 그 지하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 타고 이사이라는 그 메신저가 여자인데 말 타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지상에 있는 지구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르쳐줘서 그거를 그 굴 안에다가 보관했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진 거는 아마 그 지하의 세계로 그게 내려간지 않았나. 이건 내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프렐란 게르노가 마리아 오르시치가 그런 채널링을 해가지고 텔레파시로 해가지고 그 외계인들이 사용하는 문자로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하게 되면 그 비행 접시 라운드 플라이트 머신입니다. 둥근 그 비행체 그거에 안에 엔진이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그 엔진을 그걸 그렸어요 그때. 그래 그것을 하우스호퍼가 보고서는 자기가 그 뮌헨대학의 교수인데 뮌헨 공과대학의 그 슈만 박사라고 있었어요. 빌프리드 오토 슈만 박사인데 그 사람한테 가져가서 이거 무슨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외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외계인들이 타고 다니는 둥그런 비행체 날아다니는 거야. 그 속 안에 들은 엔진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런다. 근데 요대로 엔진을 만들면은 진짜 이게 뜨느냐 안 뜨느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 마리아 오르시치가 그린 그 엔진은 어떻게 됐냐면 직경이 그 8m 되는 그건 고정되어 있고요. 그 위에 직경이 7m 되는 게 원반이 하나 올려져 있고 아래에는 직경이 6m 되는 것이 올려 있어 가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큰 게 위에서 시계바늘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은 작은 거 직경 6m짜리는 시계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것이 부양합니다. 중력이 아주 무기력하게 돼요. 중력이 잡아대는 중력이 제로가 됩니다. 그 무중력 상태에서 뜹니다. 그거를 그림 그린 거를 가지고 하우스호퍼가 가서 슈만 박사에게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래서 슈만 박사가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프로토타입을 일단은 뜨냐 안 뜨냐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한다 이랬던 것이 1922년도입니다. 1922년 4월달인가 그런데 그때 했을 때 그게 그 엔진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떴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그 엔진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해서 크게 그 비행 접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년 뒤에요.
1924년도에 만들어가지고 그 툴레 협회 사람들이 다 그 보는 가운데서 마리아 오르시치가 그 안에 타가지고 그 조종실이 있어요. 타가지고 이것을 이제 테스트 플라이트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뭐 4m인가 5m인가 그게 떴어요. 부상하긴 했어요. 그랬다가 그대로 그냥 낙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 오르시치가 뭐 상당히 다칠 뻔했는데 다치지는 않고 다시 나와서 슈만 박사가 이게 그 자이로를 회전하는 그게 마그네티즘이 자기력이 좀 약하구나. 자기력이 상당히 강해야만 이것이 40m, 50m, 100m로 이게 부양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력을 좀 더 세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그 다음에는 로타르 바이츠 그를 그 마리아 오르시치가 아는 사람이니까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버텐 도르프니 뭐 그 툴레 협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로타르 바이츠가 그 처음으로 만든 그 둥근 비행물체를 그걸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80m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추진력을 가지고서는 나가야 되는 데서 잘못돼가지고 무슨 뭐 회오리 바람 부듯이 몇 번 공중에서 회전하고 내려오는데 한 60m 고도로 내려와서 그냥 추락했습니다. 근데 바로 추락하기 직전에 그 로타르 바이츠가 뛰어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다리는 좀 부상당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럴 때 그대로 그냥 기계와 함께 추락해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탈출을 했어요. 해서 떨어지면서 좀 다리에 부상을 입고 했지만서도 뭐 생명은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플라이트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가지고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게 되면 1934년도 그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출범시킨 바로 그 해예요. 그 해에 로타르 바이츠가 제대로 생긴 그 비행 접시, 그 둥그런 비행체. 그때는 그 직경이 좀 넓어져서 16m가 됐습니다. 8m의 2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타가지고서는 그 시험 비행을 했어요. 그래 막 시속 2000km인가 뭐 그랬습니다. 그런 속도로 진행하고 뭐 그렇게 한 2시간 그 테스트 플라이트라고서는 무사히 내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수직으로 뜨고 수직으로 착륙하는 겁니다. 이거를 히틀러하고 히물러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군사용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거기다 레이저 빔을 뭐 이런 거 장착해서 최첨단 무기이고 이게 비행기가 보통 비행기가 그때 당시 뭐 시속 500m 아직 5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4배나 빠른 거죠. 시속 2000km로 진행하는 거니까 이런 비행물체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오르시치가 히틀러 직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거 개발하는데 그 폰 세버텐도르프가 부자다 보니까 자기 개인 돈을 넣어가지고 개발했는데 지금 이 정도 성과가 있으면 이걸 좀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제대로 여러 사람이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하려면 이거 국가에서 어떤 그런 당신이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거를 좀 자금을 지원해 주시오. 그래서 히틀러가 자기 밑에 벤츠하고 뭐 BMW 그 다음에 메서슈미트라는 항공기 제작하는 회사, 튀센이라는 철강 회사, 뭐 그 다음에 뭐 클라우스 마파이라고 하는 또 그래서 무슨 전동차, 전동 그 로코모티브 만드는 회사 뭐 이런 데다가 다 연락해가지고 돈 좀 더 내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1934년 이후에 그 장부 정리한 거에 보면은요, 거기에 RF-Z 독일어로 룬트 플룩 초익입니다. 영어는 라운드 플라이트 머신이에요. 그 둥근 비행 물체다. 그러니까 그 약자가
RFZ입니다. 그래서 돈을 몇만 마르크를 지원했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지원했냐? RFZ 때문이다. 이렇게 옆에다 명시한 장부가 지금도 다 존재합니다. 내가 그거 다 확인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히틀러가 자기 정권 잡았던 초기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베를린 그 근처에 그 브란덴부르크라는 데가 있어요. 브란덴부르크. 그게 뭐 우리로 말하자면 일산이나 분당쯤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공장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1차 대전 그 베르사유 조약에 의하면 남자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모여서 수십 명이 모여서 뭐 하는 공장이라든가 그런 건 또 전쟁이 일으킬까봐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랬는데 이 마리아 오르시치가 머리가 좋으니까 한 60명의 그 인원을 여성으로만 짜가지고요. 그 법인을 아라도라고 했어요. 아라도라는 회사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됐어요. 대표이사가 마리아 오르시치하고 트라우트 회사가 비엔나에서 룸메이트였던 데고 공동 대표이사를 했어요. 지금은 하면 주인이 둘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여사장이 리드하는데 아라도라는 법인에서 비행 접시를 만들어내는데 전부 직공이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찍은 사진도 그 어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판 큰 거 지금 같은 컴퓨터 모니터가 아니고 캐드캠 그런 게 없을 테니까 아주 커다란 제도판에서 여자들이 한 40~50명이 앉아가지고 막 그 설계 도면을 그리고 그러는 장면의 사진이 있어요. 그게 아라도 공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성으로만 되는 거기에서 비행 접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RFZ 1, 2, 3, 4, 5, 6, 7까지인가 만들었어요. RFZ 7인데 거기서부터는 RFZ 8이라고 명성 이름을 안 하고 이름을 하우네브로 바꿨습니다. 하우네브 1. 그런데 그 하우네브 1을 만들 때에는 슈만 박사의 그 밑에 조교로 일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론인데 지구론 폰 엔슈테텐인데 그 지구론 폰 엔슈테텐은 또 파이로트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1차 대전 때 전투기를 조선해가지고 뭐 영국 비행기도 추락시키고 뭐 그런 아주 그 파이로트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그 과학자예요. 기술자고. 그래서 그 슈만 박사 밑에서 조교를 했는데 이 그 하우네브 1을 그 지구론이 완전히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시플은 그 아라도에서 개발한 RFZ 1, 2, 3, 4, 5, 6, 7까지 그거 다 봤으니까 그거를 발전시켜가지고 하우네브 1인데 그게 뭐 직경이 25m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거대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우네브 1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소위 그 나치 독일에서 그 UFO로 스탠다드형, 아주 표준형으로 만든 것이 하우네브 2입니다. 그 하우네브 2는 그거는 뭐 거의 뭐 30m 직경이 가고 거기에 뭐 적어도 20명이 탑승할 수 있고 그게 시속 28,000km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비행기를 타고 수직으로 이게 부양해서 떠가지고 그 다음에는 지구 궤도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대로 지구 궤도에 진입하려면 25,000km 속력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입해서 지구 주변을 그냥 공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속도만 조금만 늦추면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서는 또 지상의 사뿐히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어요. 이러한 테크닉을 만들어가지고요. 하우네브 2를 달에다 보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전쟁 끝나기 전에 1944년도에 그 하우네브 2에 사람을 많이 실어가지고 달에다가 보내가지고 달 지하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지를 알파 기지라고 이미 나치 때 만들었어요. 이게 다 마리아 오르시치가 진두지휘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오르시치는 히틀러에게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1939년도에 폴란드에 선전포고하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내 추측입니다만 1945년도에 승전국들이 승리해서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에서 전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해서 신형 무기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뭐 로켓도 있고 다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전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왜 안 했냐? 그것은 이게 하우네보 2를 만들어 가지고 달의 표면에 가서 착륙하고 달 지하에다가 기지를 만들고 달에서부터 뭐 지구를 공격하는 무기를 달 표면에다 만들어 가지고 레이저 빔으로 하면 되고 이러한 테크닉을 소유했는데 지상에서 대포 쏘고 이거 옛날에 창과 그 활 가지고 전쟁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하는 거고 이미 그때 마리아 오르시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요 이거는 그 돋보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초점을 만들면 타지 않습니까? 태양광선이 모이면은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거대한 돋보기 렌즈를 그 지구 궤도에다가 올려놔가지고 그 하우네부트가 얼마든지 진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조정하게 되면요 백악관 건물 하나만 그냥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다른 건물들은 다 무사하고요. 뉴욕에 건물들이 많은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나만 완전히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마리아 오르시치가 디자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무기를 우리가 개발하면 지상에서 전쟁은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오르시치가 전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히틀러에게다가 제안해가지고 마리아 오르시치가 개발한 것이 그 비행접시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접시를 그거를 그 파이로트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여자예요. 그 아라도에서 일했던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비행접시를 조정해가지고 달에도 왔다 갔다 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마리아 오르시치의 친구들. 그래서 비행접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비행접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 하나는 1954년도인가 그때 뭐 그 아담스키라는 사람이 카나다인가 사서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농장에 하우네부2가 그냥 착륙했습니다. 착륙했는데 이 사람은 뭣도 모르고 착륙했는데 거기서 금발의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얼른 가서 카메라 가지고 그 사진 찍으려고 하는 동안에 이미 여자는 다시 그 비행접시 안으로 들어가고 문 닫고서는 공중으로 부양했습니다. 공중으로 부양한 거를 무비 카메라로 찍었어요. 아래서. 그래가지고 부양해가지고서는 그 떠서 가는 거를 그 찍은 그 지금 유튜브에도 그 아담스키 그 때리면 나옵니다. 아담스키가 그 무비 카메라로 찍어서 그 하우네부2가 움직였다는 거. 그거를 조정한 금발머리의 여잔데 내 추측에는 그 마리아 오르시치다 이거래. 그러면은 1945년도에 이런 비행접시를 타고 어디론가 다른 외계 천체로 갔다. 근데 1954년도에 다시 지구에 와가지고 한적한 카나다의 어디 농장에 잠깐 내렸다가 사람이 보고서는 사진 찍으러 오려고 그러니까는 들어가서 다시 또 올라갔다 이거죠. 자기의 그 신분이 노출될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담스키는 그걸 그렸어요. 그림으로, 수채화로. 그래가지고 그 비행접시 모양도 그리고 문이 열려가지고 사닥다리 같은 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금발 여자가 걸어 내려왔다 하고 다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가 사진이 없으니까 내가 본 게 이렇다. 그리고 그 그림이 유튜브에 또 있습니다. 아담스키를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그 마리아 오르시치가 1945년에 자기의 그 친구들 다 태워가지고 어디인가 외계로 갔다가 자기가 또 하우네부2를 그거를 운전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지구에 와가지고 어디 내렸다 오는 그런 흔적으로 저는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 오르시치라고 하는 이 여자가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본 눈에 보이 떠다니는 UFO 이거는 나치 독일에서 만든 것이고 절대로 외계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나치 독일에서 제작한 거고 그 시초가 이 마리아 오르시치가 비행접시 안에 들어가는 엔진을 그거를 드로잉하고 그 엔진의 프린시플이 어떻다는 걸 알고 이거는 그 연료 주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전자기력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냥 우주에서도 우주의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오르시치가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자기 친구들도 뭐 히틀러도 만나고 툴레 협회 임원이 있을 때 자기 집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마그나 휘고랍니다. 그거는 성전 기사단, 템플 나잇, 거기에 있는 사람, 프렐란 게르노가 그거를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내용을 연구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마리아 오르시치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 오르시치가 그것을 자기 침실에다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마리아 오르시치가 병도 안 나고 건강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는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해서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굉장히 영향도 미친 사람이고 내 추측에는 종전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뭐 계속 전쟁한다고 그래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함으로써 2차 대전이 종전됐다 그러지만은 나치 독일에서 이미 5월 8일에 1945년 5월 8일에 항복한 거는 그거는 마리아 오르시치가 히틀러와 나치 브레인들에게 이런 전쟁의 의미가 없다. 우리가 비행기 없이 만들어서 달에도 기지를 만들고 화성에도 다 만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우주에 그 무기를 최신형 무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차원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포 쏘고 총 쏘고 비행기다 폭탄 실어서 던지고 이런 수준이냐? 이런 수준의 전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리아 오르시치가 히틀러와 나치 브레인들 다 힘을 넣니 뭐 괴링이니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웠어요. 마리아 오르시치가 툴레 협회 회원이었으니까 그래 영향을 미친 그런 막강한 여자였다. 이 마리아 오르시치는 살아생전에 아인슈타인도 직접 만났다는 기록이 있고요. 만나서 아인슈타인하고 또 그 니콜라 테슬라도 만나서 가까이 지냈고요. 그 샤우베르그하고도 또 굉장히 가까웠고 당대의 과학자와 기술자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냈고 그 UFO를 디자인해서 만들고 그거를 또 파이로트로 조정하고 이런 능력을 소유했던 신비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이 마리아 오르시치에 대한 이야기 이건 내가 글을 써서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올렸는데 거기에는 보다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오그래피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가 없는 것을 찾아내서 굉장히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강의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리아 오르시치라는 한 여성이 그 나치 독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저는 마리아 오르시치가 히틀러를 비롯한 그 히물러와 괴링과 그 나치 그 브레인들 앞에서 이런 전쟁은 의미가 없다 이거야. 우리의 과학적 능력과 테크닉을 개발한 걸 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전쟁을 하면 몰라. 이런 스타일의 전쟁은 여기서 끝마치는 게 좋겠다. 그런 안을 제안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제 추측이 맞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마리아 오르시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